아까도 정 의원님이 이제 국민의힘 얘기하셨는데 신임 원내 지도부를 보니까 꾸렸는데 그 재선의 유상범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각각 운영수석, 정책수석, 투수석 체제로 개편을 했어요. 그리고 초선의 박성훈, 최수진 의원이 원내 대변인을 맡았는데 이제 흔히 이제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지도부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제 관저나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대거 지도부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도로 친윤당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많이 끊어졌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뭉쳐 있는 거죠. 뭉쳐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그러니까 전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 소위 단합하는 소위 결속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원내 대표가 아무리 개혁과 혁신을 외쳐도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여론이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국민의힘의 그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친한계는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보면은 친한계도 친한계대로 상당히 그 배제적으로 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한계가 지금 이 사람들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항할 만큼의 세력과 기반이 아직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도로 친윤당은 내년 지방선거가 지나서도 한참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아마 그 2년 후에 내년 끝나고 2년 후에 총선 때까지 이 지경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참담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와 그 뒤에 따른 인선을 보면 기득권은 건재하고 당의 쇄신과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친윤이 아니다 더 이상 친윤은 없다라고 이제 타조가 모래에 머리 박듯이 과거를 부정하고 숨기기만 할 뿐이지 구주류의 그런 기득권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퇴임하면서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했던 얘기가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이재명 정부의 저런 입법 독주 앞에서 맞서 싸워야지 우리끼리 분열하고 우리끼리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오히려 잘못을 다른 쪽으로 전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당이 이런 사태에 오기까지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전 원내대표의 인식이 그 정도라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의 인식이 어떤 건지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보고요.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개파색이 엷다고 하지만 그 맥락에 서 있는 분입니다. 친윤 주류 맥락에 서 있고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행보를 해왔고 지난 뭐 계엄 탄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5대 개혁안 이건 유야무야 될 거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도 6월 30일로 종결한다고 의사를 좀 분명히 밝혔고 혁신위를 구성하겠다. 근데 혁신위를 왜 따로 구성합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해서 김용태 임기를 한 9월까지 늘리면 그 자체로서 혁신위의 기능을 할 텐데 그런 선택은 하기 싫은 거죠. 결국 친윤 주류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그런 혁신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전당대회에서 다시 이제 당 쇄신을 둘러싼 그런 어떤 그 경쟁 대결 이런 게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번에 친한계가 당 내부에서 확실한 힘의 열쇠라는 걸 확인했어요. 김성원 의원이 출마했는데 30표 얻었나요? 더블 스코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인기도 예전 같지 않아요.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김문수 후보가 나온다고 했을 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이. 전체로 하면 오차 범위네요. 그렇긴 한데 예. 이제 지금 8대2거든요. 룰이. 그러니까 결국 당원이 80이고 국민이 20인데 그 현재의 룰을 주류가 바꿀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본다면 지지층 내 여론으로 보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출마해도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뭐 9월쯤 전당대회를 한다는데 그조차도 혁신의 계기가 될 가능성은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에 왔는데 바닥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렇게 해갖고 여론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당이 뭐 이제 어떤 그 행보를 할 때 예를 든다면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그 팩트, 사실을 가지고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혁신을 한다, 개혁을 한다. 그런 모습의 이미지를 구축한 다음에 그 여당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게 횡포일 수도 있고 오만일 수도 있는데 그걸 지적할 때 이게 목소리가 제대로 그 반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니들은 개혁 혁신도 안 하고 옛날 친윤 그 도로 친윤당이면서 너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진정성이라든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 이런 식의 분위기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심각한 겁니다. 방금 이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800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적임자를 물은 결과인데요. 이제 전체를 했을 때는 김문수 전 후보가 20.3, 한동훈 전 대표가 16.3으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후보가 42%, 한 전 대표가 22.7% 기록해서 19.3%포인트 차이였다는 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조사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된다는 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조기 전대 치르지 않는 데는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도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전당대회가 있을 텐데 9월 전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김문수 전 후보 나올 거다. 한동훈 전 대표는 뭐 긴가민가하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안철수 의원 뭐 대구까지 찾아간 걸 보니 나올 것 같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특별히 생각해보진 않았다. 꼭 처음에 그렇게 말해요. 네. 시작을.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김재섭 의원까지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김용태나 김재섭이 나와서 좀 바람을 일으켜서 보수를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절실한 응원가라도 부르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계파와 상관없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검 수사입니다. 저 당이 쑥대밭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전당대회가 9월 달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당이 쑥대밭 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전당대회 한다.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지켜보는 당원들이나 당원 지지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고민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해봐야 될 거다. 그런데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혁신 없는 정당대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혁신 후 전당대회인데 그 혁신의 내용이나 방향은 이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결국 그 잘못된 의사결정, 특히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그거 이제 바꾸고 그리고 한밤의 후보 교체와 같은 비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주도했던 사람들 책임 지우게 하고 뭐 이런 등등의 그다음에 부정선거론 이런 걸로부터 이제 결별하고 있어야 그 합의 위에서 전당대회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런 거 다 묻어놓고 전당대회에서 또 당내의 세력이 어느 쪽이 맞니 그쪽으로 가자. 뭐 이런 전당대회 한다고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좀 회의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내란 특검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이런저런 의원들 많이 연루돼 있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은 공천 문제가 개입돼 있어요. 명태균 사건. 그다음에 뭐 오세훈 시장 거론되죠. 홍준표 전 시장 거론되죠. 정말 쑥대밭 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전당대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보기엔 9월에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장 먼처님은 나경원 의원 계엄 때 통화한 분이다. 2명 중에 1명이잖아 라고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내란 특검과 또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긴 하네요.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자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수도권에서 그 국민의힘 그 명찰을 달고 출마해서 당선되기가 쉽지 않아요. 동작이 또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5선이라는 그런 그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여성 의원으로서.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핍박받은 레코드가 있는 사람의 기록이.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오히려 그게 플러스가 돼서 했는데 느닷없이 대통령 계엄하고 이러는데 왜 본인이 앞장서 가지고 그 계엄에 대해서 마치도 그 동의하고 또 실제로 계엄에 반대하는 그 투표를 할 때 거기 나타나지도 않고 거기다 탄핵과 관련해서도 또 앞장서서 그러면서 아마 본인은 상당히 그 권력 지향적으로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들과 자기가 그 어느 정도의 그 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아까워요. 그래도 자기의 어떤 보수의 철학이라는 게 있으면서 이런 어려울 때 저 사람이라면은 그 누구에게도 거부감 없이 개혁을 좀 할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모레인 일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데 뭐 취임한 지 이렇게 따져보면 상당히 빠르게 일정을 잡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면서 이제 소통, 협치 이런 걸 이제 내세우는데 이제 그에 맞는 그런 어떤 대화 관계를 가져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다자 정상회의 같은 데 갔다 오면 대통령이 그 다자 정상회의에서 성과나 이런 걸 설명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그런 게 유독 없었죠. 여야 관계가 워낙에 경색돼 있었으니까. 야당 대표를 2년 만에 만나요. 네, 뭐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제 그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야당과의 협력 또 야당의 도움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국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협치나 이런 것들의 면모를 잘 보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경쟁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가 여야 관계를 규정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는데 야당이 무슨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 잡고 이러기 어려워요. 대통령이 먼저 소통하자고 손 내밀고 그다음에 국정에 대해서 야당의 의견을 묻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고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야당이 무조건 반대합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잘하는 거라고 보고 물론 그냥 밥 먹고 알맹이가 없으면 그것도 곤란하죠. 근데 아직 이제 지켜봐야 되니까 이게 그냥 밥 먹는 것을 넘어서서 명실상부한 협치를 좀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마 야당의 지도부는 김민석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G7의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아마 나토도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24일에 나토가 네. 시작이 되는데 그날이 또 김민석 후보의 인사청문회 날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아마 유권자들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야당의 문제 제기라든지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면은 여당이 더군다나 입법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청하느냐 이것까지 보여줘야 이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은 김민석 후보와 관련해서 당장 인수위도 없이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결함이 많지만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든지 그럼 도움이 필요하면 야당에게도 이 정치판은요. 겉으로는 명분이지만은 물밑에선 주고받는 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야당한테는 뭘 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날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금 지켜보는 중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어제 새 정부 들어서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오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원내대표 협상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천 회동도 있으니까 요거 끝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첫 인사청문회잖아요. 네. 현 정부 들어서 당연히 야당에서 호락호락하게 채택해 주겠습니까? 예상됐던 바고요. 그러나 이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종석 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공직을 이미
지냈던 분이잖아요. 특별히 문제될 건 전 없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종석 후보자의 학자로서의 어떤 학문적 입장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친북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반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학자로서 그분이 논문이나 뭐 본인의 연구 업적에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분이 어쨌든 지난 과거 정부에서도 그런 그 정무직 이런 그걸 지냈고 일종의 정치인이에요. 학자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그 입장은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학자 시절에 썼던 글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런 뭐 종북적이다, 반미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온당치 않고 이제 과거에 이제 정책 그 추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제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상당 부분 그런 건 오해다 이런 게 이종석 원장 후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과거에 이제 소위 노무현 정부 때 일을 했는데 본인의 행적을 가지고 야당으로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김정은에 대한 발언뿐만이 아니라 뭐 사드라든지 쥐소미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이었는가. 이거는 왜냐하면은 국정원장이 북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 전체 국제적인 그런 다양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고 최근에는 산업과 관련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학문적 배경이라든지 또는 공직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궤적이 너무 그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그냥 야당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야당은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종석이라는 사람은 도덕성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품격, 자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데올로기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무조건 다 반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이종석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동의나 야당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어떤 것이 더 김민석 후보가 문제가 많다라고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략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SNS에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과 관련해서 2005년 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중국으로 오간 출입국 일자, 뭐 비행기 편명, 체류 기간 적힌 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 저널에서는 세비 이외에 발생한 수입의 출처에 대해 경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도 2번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그 출입국 기록 관련돼서 엑셀로 정리한 문서를 냈는데 그게 출입국 관리소의 공식적 문서가 아니고 본인이 작성한 문서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 기록에 대해서 개인정보 그 공개 동의만 하면 출입국 관리소가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에 응할 텐데 그건 이제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응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칭화대 석사를 했던 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앞에 혹은 그 뒤에 출입국 기록, 그러니까 중국 같은 전체 기록을 내는 건 의미가 없고 그 기간 중에 몇 번이었고 며칠 체류했냐. 이걸 확인해 보니까 대체로 한 27일 정도 체류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간 중에 27일 체류하고 석사학위를 땄다. 칭화대에 많은 분들이 지원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출입국 관리소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훨씬 더 클리어해지지 않겠냐. 지금 저 기록만으로도 지지자들을 향한 프레임 이봐라. 중국에 이렇게 그냥 자주 갔다 갔다 하면서 뭘 했다라는 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설명은 안 돼요. 27일 체류하고 석사학위 못 받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 납득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 재산 흐름과 관련된 해명도 그러니까 이제 세비 외소득 돈이 한 13억이 비어요 지금. 이분이 5억 정도가 공식 수입이었고 그 기간에 10억을 썼다 그랬고 순자산이 7억이 들었던 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13억 정도 돈의 흐름이 빕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이 그 정도나 됐다? 이거는 문제죠. 근데 그 기타 소득이 아무런 신고도 안 돼 있다. 물론 이제 뭐 경조사를 통해서 받은 거 이런 거는 굳이 뭐 그걸 가지고 세금을 따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도. 근데 그 기간에 경조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13억이나 됐다는 건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구체적 설명이 따라야 될 거다. 오늘 그 뭐 페이스북에 설명한 것이나 방송 나가서 얘기했던 것 가지고는 좀 납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민석 후보의 문제는 야당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내 상당수 인사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그 소위 돈을 뭐 꾸어준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강모라는 사람은 사실은 김민석 후보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옛날부터 그런 관계로 유명했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규명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13억 원이 비인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3억 원 플러스 7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억 정도인데 지금 교회에 헌금을 2억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헌금은 정확히 11조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20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13억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출판도 했고 강연도 했고 경조사비도 있다는데 그게 13억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이게 정치 자금이냐 아니냐의 여부. 만약에 이거를 받았으면 그럼 증여세를 냈느냐 여부. 이런 부분이 딱 떨어지질 않고 소위 이제 꾸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소위 그 꾼 것에 대해서 계약서를 썼다라는 것인데 김민석 후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받고 마치도 이것이 꾼 것처럼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명확치 않으면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소위 상당히 상징적이고 또 민주당 정권의 도덕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을 대변하는 자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과연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국회에서 통과하는 거야 뭐 쉽겠죠 뭐. 저는 뭐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통과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자칫 이게 도덕성 논란을 겪으면서 정면 돌파하는 것보다 낙마했을 때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때로는 이슈보다 이슈를 대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 지금이 그런 순간이라고 보고요. 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이나 조금은 낮고 겸허하고 또 국민들한테 좀 진솔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 자꾸 정치검찰의 조작된 수사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거에 본인 유죄 판결을 받았던 2번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때문에 총리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프레임 전환을 하는 거고 문제 삼는 거는 최근 5년간의 이 재산 흐름이고 그 중에 왜 이렇게 사인들하고 돈 거래를 했는데 그게 과연 그 돈 거래의 성격이 뭐냐 이걸 묻는데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를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뭐랄까요 본질을 자꾸 호도하는 그런 답변이고 아니 세상에 뭐 완전 무결하고 100점짜리 후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일부 결함이 있더라도 이게 공직 수행을 하는데 결격 정도는 아니다라고 여론이 판단하면 가는 건데 마치 나는 아무 흠결이 없고 같은 행위를 했어도 내가 한 거는 다른 거야라는 이상한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거는 저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조금은 겸허하고 조금은 낮은 태도가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진솔하게 설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심지어는 슈퍼맨 같잖아요. 아침에 회의하고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또 아까 며칠 만에 석사학위 받았다 하는데 그 아들은 또 고등학교 때 이미 입법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선 그 뭡니까 그 표절과 관련해 갖고 입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오히려 국회의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입법안으로 발의를 하기도 하고 누가 보면은 진짜 상당한 그 초능력자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런 것도 차라리 이게 잘못된 거면은 적당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데서 오히려 신뢰가 쌓일 수도 있는데 정말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기들 다 사회생활 하시지만은 1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후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민주당 이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격수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진우 의원 재산이 70억인데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 2년 했는데 재산이 70억이고 지금 공원연색 아들은 예금만 7억이다. 이게 저축은행에 5천만 원씩 딱 예금자 보호 맞춰서 쫙 이렇게 7억을 쫙 분산해서 또 다 예치를 해놨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 2억 원인 김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 재산 증식에 대해서 증빙하라고 지금 맞받은 상황이고 오늘 이제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 이런 거 보면 정의의 사도인 양 종횡무진 중인데 법무부 장관 된다면 잘할 것 같아서 추천한다. 이러니까 김인석 후보가 가장 의미 있는 추천이 될 것 같다. 이 취지에 맞게 국민검증 받으실 좋은 기회 얻으시길 덕담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뭐 메신저 공격이죠. 그 전형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재산이 좀 과하게 많고 또 아들이 이제 20살인데 거기 7억이나 예금이 있다는 거 언뜻 뭐 국민운동 피해 안 맞죠. 그러나 그 과정에 불법이 있는 게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고 게다가 지금 공직 후보자, 총리 후보자는 주진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은 묻는 것에 답을 해야지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고 물타기를 하는 거고요. 저거 온당하지 않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만약 70억 재산에 7억 증여. 근데 불법은 없어. 그런데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증명해. 그 기준으로 그럼 민주당 의원들 다 털어보면 어떨까요? 서로 막 여야 의원들이 서로 그거 털기 시작하면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말고 제가 아까 이제 제발 이 상황에서 국민들 앞에 겸허하라는 얘기가 그런 메신저 공격으로 본질을 호도하거나 물타기 하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 어쨌든 지금 드리워진 질문에 성실히 답을 해라. 저는 그게 정당한 태도고 그게 윤석열 정부하고는 이재명 정부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메신저 공격이라는 걸 본인들도 알면서 할 것 같아요. 알죠. 단지 이제 우리나라 옛말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아무리 증여세를 내고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증여를 했더라도 어린 아들이 벌써 7억이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은 그 심리가 있거든요. 그걸 좀 자극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뭐 논란을 벌이면서까지 지금 김민석 후보를 보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학생 운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의 기수라 하더라도 그것을 마치 또 훈장 삼아서 18년 동안 누구로부터 차용증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뭐 미국 가서 계속 생활비를 받고 또 돈을 받았는데 그 돈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원금은 어떻게 됐는지 대출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5년 동안의 재정 상황의 내역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서 13억이나 비는 것까지도 관용될 정도로 그게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오히려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그 방점이 있다라는 거는 좀 상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당장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초등학생 아들한테 부동산 증여를 했어요. 생일 네. 선물이라고. 상가를 그런데 이게 증여세 내고 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당사자도 해명하고 그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들추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개낀 도낀 뭐 서로 겨 묻은 게 똥 묻은 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문제가 뭐냐면 인사청문 특위위원이 주진우 의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다른 의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 반론은 인사검증이나 이런 게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데다가 이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뭘 자꾸 설명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아니고 이걸 성격을 규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저격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분은 수사 결과 브리핑하듯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가 떨어져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점들은 좀 참고를 하시라. 그 말씀이 너무 정확한 지적인 게 키포인트를 팍 찔러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많아요.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이 뭘로 유명하냐면 율사 출신이 많기로 유명하는데 주진우 혼자 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라는 인상마저 준다는 게 문제겠죠.